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의 6G 개발팀을 맡고 있는 남인수입니다. 여기 딱 T자 앞에 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SK텔레콤에서 왔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갑자기 발표 요청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뉴욕에 출장을 갔다가 그래서 보니까 세션도 인더스트리얼 AI 세션에 들어가 있어 갑자기 6G가 뭐지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디언스들을 보시면 혹시 텔레콤에서 오신 분 잠깐 손 들어 줄 수 있어요? 텔레콤? 네, 별로 없네요. 역시 가뭄에 콩나듯. 그래서 사실 6G라는 이게 이동통신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기술이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근데 오늘 주어진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 그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통신 백그라운드보다는 저희 쪽 패밀리사 쪽 이제 반도체, SI,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까도 잠깐 커피 한잔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도 좀 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20분간의 시간에 어떠한 메시지를 드리면은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 20분 곱하기 지금 보니까 한 10,000분 정도, 그러면은 저에게 2만 분의 시간이 저한테 온 건데요. 그 2만 분의 시간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드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술 컴포넌트 그런 거보다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전달을 하면은 이거 좀 다양한 스펙트럼에 지금 그 오늘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대부분 제가 보니까 거의 한 2,500만 그 가입자 정도가 한국에서 지금 5G 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가까이 사용하고 있을 때 이제 5G인데 6G는 도대체 뭐 벌써 하니까 6G가 뭐야? 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번 20분을 통해서 좀 드리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뭐 기술이라는 게 되게 고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사실은 저희가 그 글로벌 업체와 미팅과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오폴리티컬 이슈라는 단어예요. 뭐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국가 간의 어떠한 패권 경쟁에 따라서 꼭 어떠한 특정 기술의 우위에 의해서 뭔가 선택이 되지 않고 그런 지오폴리티컬 이슈에 따라서 아마 통신뿐만 아니면 통신이라는 기술 안에는 지금 여기 아마 저쪽 하이닉스 분들도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반도체든 통신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당연히 핸드셋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지 않습니까? 뭐 AI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이러한 이동통신에도 가고 있는지 하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 속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백그라운드에서 그러한 좀 전체적인 글로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럼 나의 일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는 그러한 좀 이 6G의 이코시스템,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 그걸 두 번째로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 회사에 월급을 받고 있는 처지라서 그 뒤에 약간 또 SK텔레콤의 좀 자랑, 그 3가지 정도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의 시간으로 제가 한번 20분 하고 궁금하신 사항 보니까 슬리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주시면은 그때 만약에 뭐 이렇게 이게 하이레벨이야 하시는 분들이면은 거기서 좀 이렇게 테크니컬한 것들도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거기서 제가 좀 커버를 드릴게요. 네, 일단은 6G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좀 5G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현재를 얘기를 해야지 미래를 조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뭐 한국이 되게 좀 빠르잖아요. 그게 뭐 통신사 자체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한국 고객들의 기대 수준과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지금 뭐 SK뿐만 아니라 뭐 삼성, 되게 IT 쪽에 ICT 글로벌 ICT에서 이제 쟁쟁한 기업들의 좀 이렇게 힘을 합쳐서 5G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 상용화를 2019년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단말 라인업도 나오고 이렇게 잘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하게 5G를 상용한 국가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5G 가입자들은 많습니다. 근데 보통 통계를 낼 때 5G 가입자를 5G capable 핸드셋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걸로 보통 통계를 내요. 그럼 당연히 5G 가입자 1위는 지금 현재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왜냐하면은 플래그십 단말 같은 경우에는 5G capable 단말일 거잖아요. 근데 실제 고객이 이 5G를 느끼기 위해서는 실제 기존의 저희 4G, LTE 네트워크 대비 뭔가
소위 말하는 속도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러한 체감이 달라야 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국에서의 5G는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은 기존의 1G, 2G, 3G, 4G까지는 저희가 이제 보통 도로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편하게 속도가 빠르려면은 무선망에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 주파수입니다. 그 주파수가 4G 네트워크까지는 주로 되게 좀 저주파 대역. 그땐 저주파도 아니어서 1GHz 쪽이 아래쪽 대역. 그래서 저주파 대역 같은 경우에는 뭐 RF 하신 분들도 쉽게 좀 좋은 점은 멀리 나가죠. 그래서 이동통신용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에 도로 폭은 되게 넓은데 사실은 주파수가 신호가 멀리 안 가요. 그럼 속도 빠르면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하지만 멀리 안 가기 때문에 기지국을 많이 깔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5G는 지금 저희가 소위 얘기한 주파수 중에서 기존의 4G까지는 이제 저대역 주파수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한국은 저희가 중대역, 정확하게 한 그 LTE까지는 한 1GHz 언더를 사용을 했다면은 5G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3.5GHz 주파수 대역에 대역폭 같은 경우에도 4G는 한 도로 폭이 최대 20메가짜리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묶어서 썼는데 5G 같은 경우에 그 중대역이 좀 넓게 있으니까 거기에 100메가 숫자가 일단 단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속도가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대역의 주파수를 가지고 실제 투자를 하려면 많이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중대역으로 5G를 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좀 할당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한국이 유일해요. 이 중대역을 가지고 전국망 서비스를 위해 지금 망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는 우측 하단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뭐 아무래도 좀 저희가 지금 아직 전체 전국망을 하진 않았고 실제 84개 주요 시도시에는 지금 5G를 깔았고요. 망 구축을 했고 2024년까지 실제 전국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뭐 일본이나 미국도 이런 중대역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 특성이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은 우리보다 아무래도 땅이 되게 넓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고주파 대역을 가지고 이렇게 전국망을 사실은 4G 네트워크도 아마 미국이나 중국 출장 다녀오시면 막 이렇게 지하철만 타도 아우티지가 나는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5G는 좀 특별합니다. 실제 좀 빠르고 만약에 그게 이제 뭐 통신 사업자도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5G를 했는데 저 대역에서 속도 별로 안 빠르네 라고 하면은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러한 높은 그러한 한국의 그런 사용자들의 기대 수준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숫자로 봐볼게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은 특히나 SK텔레콤을 포함해서 굉장히 그 5G 쪽 가입자로서의 그런 마이그레이션이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4월에 했으니까 그러면 20년, 21년, 22년 해서 만 3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만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전체 가입자 수준으로 보면 2,500만 정도가 이게 8월 통계니까 2,500만 거의 이제 뭐 하프에 인접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보시면 이제 5G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뭐 계속 저희 그 SK텔레콤에서 어느 정도 하프에 가깝게 지금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5G 사용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5G가 아까처럼 그래도 그 중대역에 광대역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속도나 역량 측면에서 분명히 그걸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은 한 3배 이상 LTE 가입자들보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5G 단말이 플래그십 단말들이 요즘에 다 5G 단말이니까 아무래도 플래그십 단말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데이터 많이 쓰시죠. 예. 그걸 약간 좀 이렇게 그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아까 전에 앞쪽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저희 한국의 통신사 전체고 이거 SK텔레콤 이제 이게 브레이크다운 하려면 저희 회사 데이터만 볼 수가 있으니까 SK텔레콤의 데이터 유시를 보면은 한 3배 약간 안 되게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SK텔레콤 고객께서 더 많이 쓴다는 거에 이제 분모가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보시면은 여전히 요즘에 유튜브들 여전히 많이들 보시죠. OTT 넷플릭스들. 그래서 미디어 유시들도 굉장히 5G 사용들 많고 요즘에 뭐 메타버스로 위시되는 VR 사용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멀티플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현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저는 6G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일단은 6G 하면은 되게 멀죠. 통신이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신 세대는 기본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표준 단체인 ITU-R이란 단체에서 그 공식 용어는 5G가 아니로 IMT 2020이에요.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5G라는 그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2020년을 타겟으로 만들어졌겠죠. 당연히 6G도 또 10년 뒤에 또 이제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에 대한 이름은 내년 6월에 이제 컨펌이 되는데 ITU-R이란 단체에서 그 IMT 2030년 즉 2030년 전후에 예상되는 미래 기술, 미래 통신 기술을 6G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 2022년이네요. 8년 뒤에 저희가 당장 내일의 앞일도 모르는데 8년 뒤에 일을 이거 왜 듣나도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이 6G라는 얘기에 대해서 모든 나라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혹시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작년 5월에 그 지금 이전 미국 대통령이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방한을 하셨을 때 그 협력 분야에 6G라는 게 기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뒤에도 잠깐 언급되겠지만 사실은 이쪽 그 도메인 쪽에 안 계신 분들은 약간 생소한 오픈랜 6G 아마 그 네이버나 구글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양국의 그 국가의 가장 높으신 분들이 만나서 협력 분야를 얘기할 때 6G와 오픈랜이라는 분야를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는 좀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2030년 뒤에 뭔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제 결국은 아까 전처럼 그런 지오폴리티컬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그런 국가 간의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뭐 전쟁도 있지만 아무래도 기술 패권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6G는 그 통신 기술이 왜 갑자기 앞에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동통신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하는 단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뭘까요? 반도체,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반도체뿐만 아니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아마 전공자들도 많으실 텐데 RF 기술, 그죠? 그 다음에 저희 핸드폰 만들려면 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배터리, 이러한 결국 통신 세대 6G는 통신 자체로도만 보기에는 왜 통신을 가지고 왜 국가 간 경쟁을 할까 싶잖아요. 그거보다는 그 2030년의 차세대 기술의 가장 총망라하는 결국 그런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미래 통신 기술인 거죠. 거기에 반도체 기술도 들어가고 배터리 기술도 들어가고 당연히 AI 소프트웨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러한 6G라는 심볼릭한 그런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국가 간의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계속 그러한 지금 얘기하는 지금 반도체, 배터리, 그럼 유관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당연히 그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번에 그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나운스먼트를 했죠. 국정과제로. 한국은 2030년은 좀 멀지 않습니까? 2030년에 6G 전에 2026년 정도에 6G의 어떠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시연을 세계 최초로 하겠습니다. 라고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지금 프리 6G, 6G 전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조금 약간 앞으로 왔죠. 이제 한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국정과제로 이제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미래 통신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 통신 기술이라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통신 기술만큼 표준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신 장비와 단말은 한 회사가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단말도 지금 아마 대부분 삼성폰도 많이 쓰시겠지만 그리고 애플 아이폰도 많이 쓰시죠. 근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4G, 5G, 나중에 6G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연동이 되고 똑같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표준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리는 이러한 지오폴리티컬 이슈에 따라서
기술 자체로 뭔가 하모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국가 간의 협력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일단 벌써 6G 국책과제 해서 R&D 과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시작을 해서 5년 단위로 왼쪽 보시면은 SK텔레콤도 여기 박스 침대 한 5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2차 R&D 과제 페이지 2라고 저기 오른쪽에 써놓은 것을 보시면은 이거를 원래 2026년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2차니까 2025년까지 했으니까 아까 전에 프리6G를 2026년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지금 2차 국책과제에 대해서 거의 이제 민간 부담금 합쳐서 한 1조 정도 규모 7년에 그 정도로 이제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공청회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2024년부터 시작을 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관된 쪽에서도 뭐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현재와 미래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 6G라는 건 뭘까? 한번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통신 기술은 10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5G는 2020년을 타겟으로 이렇게 만든 기술이었던 거죠. 예. 근데 약간 좀 느낌이 예전에 4G LTE 했을 때는 와 하고 좋네라고 많이들 느끼셨죠, 사실은. 왜냐면은 3G 쓰실 때까지는 다들 피처폰 많이 쓰셨잖아요. 그죠? 근데 4G 때는 이러한 스마트폰이 되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위 말하는 비디오 스트리밍이 실제 핸드셋에서 쓰는 메이저 이런 UCG 패턴으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했죠. 그 전까지는 음성과 텍스트가 주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4G는 되게 뭔가 새로웠는데 5G는 새로운 게 없네? 라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도. 그것도 맞고. 근데 그게 저같이 이제 이게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5G도 되게 좋은 기술이에요. 속도 되게 빠르고. 근데 5G에도 지금 다들 지금 제가 이렇게 쓱 봐도 다들 여전히 스마트폰 갖고 계세요. 이 5G라는 망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단말, 디바이스와 서비스는 여전히 비디오 스트리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도가 아무리 5G가 해도 뭔가 나한테 와닿는 게 잘 없는데 데이터 많이 주는 건 알겠는데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봐서 제가 얻은 답은 이거예요. 통신은 10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러한 어떤 뭔가 고객의 체감을 바꾸는 사람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서비스와 디바이스는 사이클이 좀 길어요. 거의 한 20년. 그죠? 2G 때는 저희가 이제 우리 PCS로 해서 누구나 하나씩 들고 다녀서 한번 바꾸고 4G 때 스마트폰 나와서 비디오 스트리밍 막 썼었고 5G 때는 여전히 하니까 약간 왜 그러지? 그래서 좀 저는 6G R&D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그 부분이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6G 때는 좀 새로운 단말과 새로운 서비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새로운 변화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가 만약에 2030년에는 올까? 뭔가 새로워질까? 저희 SKT 비전 2.0에서도 좀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메타버스가 뭐 달라? VR 무거워. 그렇죠. 무겁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안경 쓰신 분들이 또 절반 정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코비드 19 겪으면서 마스크 정도 쓰는 거에 불편함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경 정도의 폼팩터 이런 게 진화를 하겠죠.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러한 AR, VR 요즘 이제 메타버스로 위시되는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가 이러한 생활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리모트 썸띵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오후에도 세션이 있는 것 같은데 플라잉 택시 요즘에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UA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 200m, 300m 상공에서 다니는 거예요. 무인 택시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 UAM이라고. 뭐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은 뭔가 네트워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메타버스 이렇게 안경 끼고 막 자꾸 데이터 쓰면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면 분명히 통신 용량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땅에서만 썼는데 하늘에서 쓰면 하늘에서도 어차피 자율주행으로 갈 텐데 뭐 봐야죠. 그리고 관제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기존의 5G 서비스를 제가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6G는 그냥 네트워크가 아니라 2030년 전후에 그러한 혁신적인 서비스 디바이스가 왔을 때 결국은 그러한 속도와 지연이 필요하면은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게 키 모멘텀일 것이다. 제가 요즘에 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좀 아마 이과생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레조넌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공명, 뭐가 딱 주파수가 맞아 떨어졌을 때 팍 피크를 치는 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 6G라는 것은 그러한 서비스, 6G라는 건 네트워크만 볼 게 아니라 그런 그 서비스도 같이 봐야 되고 그 서비스에 뭐 그 기저에는 당연히 AI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한 50초 정도 넘었구나. 네, 이제 기술은 간단하게 하나씩 언급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동통신 기술 하니까 주파수 새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주파수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신규 무선 전송 기술.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하는 이런 그 기사에서 나왔던 오픈랜. 이제 실제적으로 장비도 되게 이제 좀 그 개방형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뭔가 통신 기술은 아무래도 IT보다 좀 느려요. IT보다. 그 AI, 클라우드 이런 거 다 들어보셨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통신 쪽에 5G에서 아직 보편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6G에는 되게 보편화될 것이다. 네이티브. 예. 그다음에 위성도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건 오후에 들으시고. 예,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에 마칠게요. 그러면 SKT는 뭐 하고 있느냐?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런 미래통신 기술 5G 진화 기술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랜 기술도 되게 이제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런 거 세대에 관계없기 때문에 오픈랜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고요. 저희 되게 이제 그런 특허나 표준화 활동 이런 것들도 저기 밑에 보시면 여기 핵심은 Only Operator in Korea입니다. 이런 오픈랜의 엘리움이라는 특허풀도 Only Operator in Korea고 이러한 그 NGMN 사업자 연합체 그 6G의 요구 사항을 정립하는 것도 예, 한국에서는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선 기술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선이 빨라지려면 뒤에 무선도 빨라야 되거든요. 유선도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선 쪽에 이제 아이온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도 그 Only Operator in Korea입니다. 저희만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가입을 해서 이런 광이나 이런 것들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타임라인은 뭐 한 30년인데 2026년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릴까요?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6G를 조기 도입하는 것이 IoT나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6G를 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제도 마련인지 아님 기술의 문제인지 궁금하고 6G도 현재 5G와 핸드폰 쪽에 가장 우선 적용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네요. 질문이 두 가지네요. 일단은 네. 첫 번째 질문이 IoT나 자율주행이 빨리 잘 되려면 6G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IoT랑 자율주행이 지금 6G가 도입이 안 돼서 확산이 안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 통신하는 사람이지만 통신은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면은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레비뉴를 가질 수 있으면 어포더블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위한 그 네트워크 리콰이어먼트 여기서 아마 SLA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게 사실은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5G 딱지가 붙이든 6G 딱지가 붙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인디펜던트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답이고요. 근데 두 번째, 이건 아까 좀 답이 됐던 것 같아요. 그 6G에서 저는 스마트폰도 여전히 메이저 폼 팩터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글래스 타입이 그래도 이제 좀 뭔가 그 네트워크에 가장 영향을 주는 뭔가 그러한 트랜스포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 서비스와 6G는 경쟁하는 기술인가요? 기술적으로 다른 방향인지요? 이런 질문이네요. 되게 이쪽 분야를 아시는 분이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되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친군지 적인지. 사실은 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페이스X라는 그 위성 기업을 저궤도 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위성을 지금 10,000씩 넘게 뿌려놨어요. 발사체를 재사용해 가지고 예전에 한 5억 드는 거를 1억으로 낮춰놨어요. 1억 어라운드로. 그래서 서비스가 인터넷이 되니까 파괴적이죠. 그런데 허들이 있죠. 미국이나 이런 땅덩어리 크고 안 되는 데가 많은 데는 분명히 되는데 한국에서는 약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과연 이 이동통신과 그의 좀 빈 부분을 어디서 예를 들면 뭐 도서지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약간 그쪽이 활용돼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면으로 적인지 친구인지 지금 소위 말하고는 약간 눈치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Q&A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SK텔레콤 남인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